안녕하세요. IM증권 리서치본부 정원석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2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1편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그런 전제 조건들과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율주행은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이 구현되기 앞서서 SDV라는 기반이 돼야 됩니다. 이 SDV는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DV 기술 레벨에 따라서 또 단계가 나눠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마치 용산 전자상가에서 PC를 조립을 해왔는데 이 그대로만은 구현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에 뭐 맥OS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을 때 하드웨어가 전부 작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로 모든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이런 개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SDV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자율주행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1편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던 건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 차량에서 SDV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또 차에서 취합한 데이터들을 서버로 보내서 이거의 ETL 프로세스가 순환되면서 점점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어가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이 SDV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DV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SDV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전자 아키텍처가 변화해야 됩니다.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분산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보시, 컨티넨탈 같은 전통 부품 업체들이 본인들이 공급하는 부품에 이 부품을 동작시킬 수 있는 ECU라는 소프트웨어가 담겨진 이 블랙박스화 되어 있는 장치를 같이 세트로 주면 이런 것들을 다 전선으로 연결해서 각각의 이 장치들이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각각의 제조사에서 만든 각각의 ECU는 소프트웨어의 이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통합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걸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도메인 방식을 거쳐서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널 방식으로 변화를 해서 이 전기전자 통합형 중앙 집중형 이 전기전자 아키텍처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센트럴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PC로도 예를 들었지만 하드웨어를 다 배치를 해놓고 이걸 모두 통합 OS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두 번째 요소, 고성능 SoC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체 개발을 하는 테슬라나 일부 업체들도 있지만 또 필요하다면 엔비디아로부터 오린이나 드라이브 토르 같은 이런 칩을 구매해서 채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요소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통합 OS입니다. 결국은 지금 PC의 윈도우 그리고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에 이런 범용 OS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범용 OS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다만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안정성, 신뢰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범용 OS가 현재 지금 판매되고 활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GM이면 GM, 현대차면 현대차 이렇게 각각의 이 완성차 업체들이 각자 맞는 이 소프트웨어 통합 OS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타이젠 OS 이런 것들을 개발하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까지 엔진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계장치 부품들을 개발하는 이런 성격에서 갑자기 소프트웨어 통합 OS를 개발한다는 것은 뭐 인력 리소스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에 가기에 앞서서 이 SDV를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완성차 기존 레거시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도전 과제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잘 이제 완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SDV 변화에 어떤 업체들이 과연 살아남고 도태될 거냐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얼마 전에 플레오스라는 플랫폼을 발표를 하면서 SDV와 자율주행에 대한 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준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2012년부터 SDV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SDV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레거시 업체들은 어느 누구도 SDV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지금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빨리 레거시 업체들도 좀 캐치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까? 저희가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조금 판단을 해봤습니다. 모든 자동차 업체가 살아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결론입니다. 저희가 한번 그룹을 지어봤습니다. 그룹 1, 생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업체. 그룹 2는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업체. 그룹 3는 사실상 도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이는 업체들을 좀 묶어봤는데요. 물론 저희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기준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위에 제목에도 있지만 보고서에는 좀 자세하게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정부 지원, 국가 지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업체들을 선정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전동화 플랫폼, 세 번째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그룹을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국가 지원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산업보다 훨씬 큽니다. 고용 창출 효과나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도태되는 업체들을 그냥 정부도 지켜보지는 않을 겁니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국가별로 한 업체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쌍용차나 이런 차보다는 현대차를 좀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일본의 토요타, 그리고 독일에는 폭스바겐, 미국엔 GM 이런 업체들로 대표적으로 좀 걸러집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 위주로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또 두 번째 기준, 과연 이 전동화 플랫폼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SDV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SDV는 내연기관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고 전기차에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연기관에서 SDV를 구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계장치, 엔진, 미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이 기계적인 신호를 다 센서들을 부착해서 디지털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연기관보다는 SDV의 구현이 전기차에서 훨씬 더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SDV는 대부분 전기차에서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부품 수도 30% 줄어들고 또 구동도 모터로 조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SDV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전동화 플랫폼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동화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SDV, 자율주행 이런 것에 대한 로드맵이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타를 이 그룹으로 좀 넣은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비용 부담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매를 해온다 혹은 고성능 반도체 칩을 사용한다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좀 전가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거나 혹은 자체적인 체력이 굉장히 좀 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폭스바겐의 포르쉐가 대표적으로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제네시스로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지만 지금 이 전통 완성차들 업체 중에서 전기차에서 유일하게 수익이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1그룹은 GM, 폭스바겐, 현대차 이렇게 저희가 좀 그룹으로 묶어봤고요. 이 그룹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타가 있고 또 BMW와 벤츠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BMW나 벤츠는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개발을 같이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돼서 자율주행이 실도로에 주행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그룹에 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략 방향을 좀 잘 짜고 기술 개발을 빨리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1그룹으로 포함되거나 혹은 도태될 가능성이 좀 양분화되어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3그룹은 그 외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으로서는 좀 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방향에서 조금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희는 좀 한번 그룹을 지어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배터리 산업도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수요가 둔화된 가장 큰 이유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 내연기관보다 비싸죠. 그리고 가격이 좀 비슷하더라도 두 번째, 이런 충전에 대한 불편함. 세 번째, 안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네 번째, 만약에 제품의 부가가치가 정말 좋다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수요는 다시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결국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SDV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SDV는 전기차에서 궁합이 잘 맞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된다는 의미는 전기차의 시장을 더 성장시키고 배터리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전체 시장은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고객사별로 배터리 셀 업체별로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데 과연 각 업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 고객사들이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도 생존할 수 있는 업체냐 아니면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업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는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개화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주가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어 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은 또 반대로 포트폴리오가 좀 약한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간단하게 자동차 업체들의 1그룹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당연히 테슬라 같은 기술 선도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을 제외한다면 또 테슬라가 기술을 선도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테슬라와 이 1그룹에 포함된 현대차, 폭스바겐, GM 이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어디일까를 한번 출하 비중으로 따져봤습니다. 엔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기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SDI는 20% 그리고 SKO는 60%인데 SKO는 현대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 이 고객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엔솔이 가장 좀 양호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고객사는 변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보다는 좀 그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더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재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고민이 필요한데요. 여기 대표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을 보면 이 LG화학이나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비중이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그룹과 테슬라의 출하 비중이 80-90% 정도에 달하는데 반면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는 오히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멀티플이 높고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를 수 있지만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상용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면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엄청난 데이터를 연산 처리를 해야 되는 고성능 SoC 칩 기반의 플랫폼들이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 전력이 발생을 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LFP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3원계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하드웨어 4.0 그리고 화웨이는 MDC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210부터 810까지 중에서 가장 고사양인 810 플랫폼 그리고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토르 무려 2000톱스입니다. 이 톱스라는 것은 1초에 1조 번 연산을 한다는 거니까 1초에 2000조 회를 연산을 할 정도면 거의 레벨 5도 충분히 구현하고도 남을 정도의 스펙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제 이 소비 전력을 추정을 해보고 정말 에너지 소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차트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4.0 그리고 MDC 플랫폼 그리고 드라이브 토르 여기에서 각 제조사별로 센서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컴퓨팅 시스템과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 장치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합산에 대한 이 소비 전력이 실제 주행거리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서 고밀도, 고용량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토르가 가장 소비 전력이 높은 편인데요. 사람이 운전했을 때보다 결론적으로 5% 정도밖에 거리가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500km의 주행 거리를 운전할 수 있다면 아무리 컴퓨팅 시스템이 작동을 하더라도 5% 정도의 주행거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드시 3원계로 가야 되는 건 아니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데이터 기반이 아니라 막연하게 좀 이렇게 3원계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궁극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배터리를 개발을 할 때 이제 단순히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향보다는 가격 그리고 충전 시간의 불편함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예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SDV도 참 지금 개발을 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 이후에 또 자율주행까지 구현을 해내야 되는데 사실 SDV를 자체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은 SDV를 구현 가능한 플랫폼까지 구매를 해서 이 차를 만들어 생산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자동차 플랫폼의 파운드리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팍스콘 같은 업체들이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동차계의 TSMC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SDV가 구현이 가능한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미쯔비시는 팍스콘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이 플랫폼을 구매해서 그 생산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전략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 차량의 플랫폼이 약간 표준화스럽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파우치처럼 이렇게 디자인 유연성이 높은 이런 배터리보다는 지금도 각형 비중이 3원계나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에도 각형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각형의 표준화에 좀 유리하고 또한 이런 플랫폼 파운드리화를 지금 꿈꾸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각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각형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은 SDI만 각형을 하고 있지만 파우치를 하고 있는 엔솔이나 SK온도 각형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2차 전지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빠르게 드렸고요. 뒤쪽에는 또 국내 업체들이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센서 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또 이어지는 3편 계속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